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여러분들 273쪽 보실까요? 273쪽에 거기 이제 관련된 판례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거기 그 판례 1번 한번 봅시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검찰이 수사해서 이 사람 범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소까지 재판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 나왔어.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 났다는 이유만 갖고 바로 경찰 검찰이 그 사람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직무상의 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세제 줄여보면 아주 나쁜 검사가 있어. 무죄, 원고의 무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그 옷에 묻은 그 정액 이거를 유전자 검사했는데 그 지금 피고인으로 지목된 자의 것이 아닌 게 밝혀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계속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걸 은폐하고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게 만들었다면 검사와의 그와 같은 직무행위는 위법이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아까 직무행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첫째 줄 끝에 직무행위라 하면 직접적인 직무집행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두 번째 끝에 직무집행 행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외관을 보고 판단해야 되며 따라서 객관적인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충분한 거지. 비록 셋째 줄 실제는 직무행위에 아니라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행위를 한 자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다섯째 또 뭐 안 중요해. 다섯째 끝에 실질적으로 공무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4번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거고 3, 4, 5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274쪽에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라고 할 때 이 법령에 위반한 건 첫째 그때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 이게 성문법을 말하죠. 성문법에 명시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의무가 규정돼 있을 때만 안 하는 경우를 위법한 부작위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 발생 내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경찰이 나서서 그거를 구조하지 않으면 그 보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성문법에 구조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은 그러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안 하면 위법한 부작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결과 7, 8번 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8번은 그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이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어. 그래서 불법 시위다 해가지고 농민들을 다 연행해 갔대. 그러면 그 도로에 트랙터는 어떻게 돼?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 밖으로 치워놓는다든지 또는 트랙터 뒤에 앞뒤로 해서 해야 돼?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경고 표지 같은 걸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연행만 해가고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해놓고 철수해 버린 거야. 밤이 되니까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 여기에 대해서 그 위험 방지 조치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 성문의 법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사고 방지를 위해서 했어야 될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로 또 국가가 배상 책임 져야 되는 경우 있죠. 그게 뭐야? 이른바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 5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 밑에 박스 봅시다. 274조 국가배상법 5조 제목은 이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해놓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밖에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그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자에게 물어내라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자면 우리 요새 뭐 응답하라 뭐 88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응답하라 1997인가 뭐 한 거 있죠? 우리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그때 서울의 성수대교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멀쩡한 날씨에 무너진 적이 있어. 그죠? 그런 게 그 하천의 다리 같은 거 있죠? 교량.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야. 응?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배상 책임지래? 그 한강 다리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피해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아갔어요. 응? 그 다음에 서울시는 어떻게 했을까? 그 도로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누가 있느냐 하면 도로를 설계 시공한 건설회사에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동아건설이 그 성수대교를 건설했는데 설계 시공했는데 서울시가 동아건설에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났다. 이래가지고 서울시가 동아건설에 물어내 하고 구상권 행사한 거야. 그래갖고 소송이 걸려서 재판에서 판결이 뭐로 나냐면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 잘못한 책임이 75%, 그 다음에 서울시가 유지보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25% 이렇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준 돈의 75%를 건설회사가 서울시에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로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는 뭐예요? 동물도 들어가. 경찰견, 순찰차, 경찰청사, 응?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응?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시설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도 요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이제 공공의 영조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발생하였어야 된다. 타인에게 손해는 뭐 아까 한 얘기니까 똑같고 요거만 잘 분석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공공의 영조물 배상 책임. 여기서 영조물은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 이런 걸 말한다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여기는 뭐야? 그 부동산이든 우리 건물 같은 거, 경찰서 건물, 그다음에 순찰차 같은 차량, 이런 동산, 그다음에 동물인 경찰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요.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끝에 가면 국가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에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물건 시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적 권한은 없어도 사실상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대요. 그래서 밑에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국공유 재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물건, 시설이 아닌 거를 통틀어 뭐라 그러냐면 옛날 말로는 잡종재산, 지금 현재 개정된 용어로는 일반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잡종재산 또는 일반재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잡종재산 내지는 일반재산과 관련된 피해는 민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영조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관리의 하자.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자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하자는 그 하자,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그 영조물이 그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이 통상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 시설물이 설치 관리됨에 있어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를 하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고옆에다 일단은 그렇게 하죠. 설치 관리 하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뭐 이건 뭐 똑같은 얘기고요. 이때 면책 사유 여기 포인트 되죠. 면책 사유 동그라미 1번 불가항력. 그러니까 면책 사유가 뭔 뜻이야? 배상 책임 안 지는 사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자, 면책 사유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이에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시설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배상 책임 없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면책 사유로 인정되는 거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그라미 2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안전하게 만들어 놓냐? 다리가
다리가 거의 뭐 수십 년 만들어 놓은 지 수십 년 된 다리고 막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다리야. 그런데 그거 방치해 놓다가 사고가 났어. 이거 안전성 못 갖춰가지고 피해 입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5조에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배상 5조에 따라 청구를 하면 뭐 국가나 지자체는 야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그 예산 부족, 재정상의 제약이라고도 부르죠. 예산 부족은 이게 어느 정도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판단할 때 그 참고는 해줄 수 있어도 그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못 된다고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써놨죠. 불가항력은 면책사유로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은 면책사유로 인정 안 한다. 예, 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오세요. 배상 책임자 등은 뭐 국가 역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그 설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역시 동일하지 않을 때는 여기도 똑같아요.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 피해자한테. 따라서 어떻게 돼?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성질 밑줄 쳐주세요. 우리 아까 국가배상법 2조는 어떻게 돼 있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 여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과실이 없으면 위법한 행위라도 과실이 없었다 그러면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법 규정이 어떻게 했어요?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즉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안전성을 못 갖춰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 설치를 관리를 맡은 자의 과실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배상 책임의 성질에 뭐 있어? 여기 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요 단어 밑줄주세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설치 관리에 안전성 못 가져가지고 시설물의 안전성 못 갖춰서 사고 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응? 예. 자,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들은 뭐 아까 2조의 얘기와 거의 같은 논리니까요. 뭐 별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판례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러분 277쪽 보죠. 관련 판례 1번 보면 가변 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 순위상으로는 이 오작동되는 걸 방지할 방법이 없어. 이걸 조금 내가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로고 도로인데 여기가 중앙선이야. 그리고 차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퇴근 이런 에 주로 사용되는 도로는 출근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대가 서로 정반대되게 극명으로 도로 혼잡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는 이쪽이 미어 터지고 이쪽은 좀 한산하고 퇴근 시간대는 반대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차로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가변 차로제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대는 어떻게 할까? 출근 시간대는 자, 여기에 신호등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대는 여기까지도 뭐가 되는 거야? 응? 출근 시간 차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뭐 아침 뭐 7시부터 9시까지 요 시간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임시적으로 여기가 중앙선이 되는 거야. 이쪽 사이. 응? 그래서 오른쪽에 출근 차선에 출근하는 차량들의 3개 차로를 부여하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이쪽 구간, 이제 교통혼잡이 심한 구간에 안 보이는 쪽이지만 반대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신호등을 또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빨간불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차가 진입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근 시간대 되면 정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빨간불 들어와서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 여기에 다 파란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3개 차로를 이용하게 하겠죠. 자, 그러면 출근 시간대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신호가 잘 작동이 잘 돼야 돼. 즉 아침에 출근 시간대면 여기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고 이쪽 안 보이지만 저쪽 끝은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 응? 여기도 빨간불 들어오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 가변 차로등 차로제 실시하면서 이 신호등을 설치할 때 그 기술 수준상 이게 전압이 좀 저전압이 흐르면 낮은 전압이 흐르면 오작동이 생겨갖고 이게 막 여기 파란불 들어오면 여기 빨간불 들어가는데 오작동이 나오면 여기도 파란불 여기 파란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래갖고 오작동이 날 수 있어요. 그걸 예방할 방법이 없어 현재 기술 수준상으로. 근데 설치를 했어요 신호등. 그래갖고 전압이 저전압이 흘러가지고 여기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왔어. 아침 출근 시간대라. 그럼 차들은 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도 파란불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응? 그래갖고 이쪽에서도 차가 들어와 버렸잖아. 응? 그 여기서 사고가 난 거죠. 응?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피해자 측이 경찰이 신호등 가변 차로제 실시하면서 신호등 이거 이 오작동 나는 거 다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설치를 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됐어요. 그래서 첫째 끝에 보면 현재 기술 순상으로는 그 저전압 풀러가지고 고장 오작동 날 수 있다는 걸 예방할 방법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신호기 설치해서 가변차로제에서 고장이 나서 사고가 발생하겠다면 그런 신호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가지고 국가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어때요? 예. 교차로 진행 방향 신호기 정시. 자, 2번은 이런 사안입니다. 2번은 우리가 교차로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여기에 중앙선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어. A차. 그런데 A차가 진행하면 여기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타임이야. 응? 이쪽에 또 신호등이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는 여기 파란불이 들어왔어. 이쪽은 정상 작동해. 얘는 이리 가죠. 이리 가는데 여기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여기 신호등 등이 나갔어. 전구가 나갔어. 응? 신호등이 나갔어. 근데 그래서 여기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죠. 파란불도 물론 안 들어와 있고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될 타임. 그래서 A는 그냥 갔대. 근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파란불 신호 받고 다른 차량은 이리 진행.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응? 이런 상황에서 이 A가 이제 신호등 꺼져 있단 말이야. 응? 신호등 꺼져 있는 상태로 인해서 손해났다. 이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한 거예요. 응? 경찰이 신호등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뭐랬어요? 신호기의 적색 신호, 빨간불이 꺼져 있었다. 는 기능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 갖고 바로 신호등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인정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호등은 수명도 이렇게 예측이 gon란해. 이 전구가 이게 서울 시내만 뭐 한 30만 개 정도의 신호등 전구가 설치되는데 이 수명 예측도 곤란하고 언제 어디서 이게 신호등 전구가 꺼질지 모르는 거야. 응? 그러면 그거 꺼지면 하루에 한 300개 정도가 꺼진대요. 서울에만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전구 꺼졌다고 경찰이 발견하거나 신고가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이제 수리업체에 또 연락을 해서 수리업체가 찾아가서 그 위치 알려주면 찾아가가지고 이제 전구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사고는 이 신호등 전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불과 시간 뭐 한 10분, 20분 요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고가 난 거야. 이럴 때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경찰로서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신호등 교체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등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 범위 지났는데도 이제 통상적으로 이 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지났는데도 방치해놨다가 사고가 났으면 배상 책임 인정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방치한다고 볼 수 있는 시간 지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사고가 난 거야. 그렇다면 이 운전자가 조금 더 조심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호등 전구 나간 거 방치해놨다는 말이 없어. 방치해놨다 그러면 그래서 사고 났으면 손해배상 인정이에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검토해 보죠. 자, 5번 판례는요.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중앙선. 근데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어. A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쪽 길 건너편에
이렇게 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던 거야. 이쪽에서 진행하던 차가 바퀴로 팡 튕긴 거야, 달리면서. 이게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서 이 달리던 차의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이 운전자 A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그래서 유가족이 도로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는 건 도로의 안전성이 구비가 안 된 거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응? 네, 즉 국가의 도로에서, 국도에서. 그래서 원래 1심, 2심에서는 그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해가지고 배상 판결을 내려줬는데, 예, 대법원에 올라갔더니 국가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했어. 대법원은 단순히 도로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하나 갖고 바로 도로 관리에 하자 있었다 인정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쇠파이프가 언제 떨어졌냐, 응? 이 사고 발생 전후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분에서 15분 전쯤에 뭐 했어? 요 도로 순찰하는 차가 지나갔다는 거야, 이쪽 구간을. 그 지나갈 때는 쇠파이프가 안 떨어졌었어. 응?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된 거야? 도로 순찰차가 지나갈 때는 없었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쇠파이프를 떨어뜨린 거고, 또 몇 분 있다가 그 뒤를 지나던 차가 튕기게 된 거야. 그렇다면 그 넓은 도로를 순찰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담당 기관으로서는 이거 뭐 떨어지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와서 바로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응? 그러니까 요게 또 떨어졌다고 위험하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빨리 제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방치해 놓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건 결론이 다르죠. 그러나 이 사고는 지금 쇠파이프가 떨어지고 나서 불과 몇 분 만에 한 30분 이내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도로 관리하는 자 측에서도 어떻게 위험 방지 조치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도로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응? 참고 삼아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 즉 손해배상 제도 두 가지, 손해배상 인정하는 사유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이거는 과실책임주의 규정해놨고, 그 다음에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 해서 이거는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해놓은 거 두 가지 있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278쪽에 아까 말한 대로 경찰이 적법한 작용해서 재산상의 손해 끼친 거, 그 피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제도라고 있죠. 자, 여러분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뭐 아까 여기 의의에서 뭐예요? 적법한, 이 의의에서 쌍가루 1번의 키워드는 적법하다는 거. 응? 그 다음에 2번,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부할 때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어?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2 해서 2013년 손실보상 규정이 새로이 도입됐다 그랬어. 그래서 공부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이 파트에도 관련되니까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국가는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해가서 손실을 입히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예요? 1번, 손해 발생의 원인에서 책임이 없는 자가, 자 밑줄,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 여기 재산 피해만 물어주고 있어요. 책임이 없는 자, 밑줄, 책임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해줘야 된대. 괄호치고 두 번째, 책임이 없는 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하고. 어쨌든 1번은 뭐예요? 책임이 없는 자.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건 2번, 책임이 있는 자가에게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단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는 전제가 있어. 뭐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재산 피해가 생긴 경우. 응? 그래서 꼭 기억할 거, 책임이 없는 자가 에게도 보상하도록 있다. 단 조건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죠. 그리고 이 항도 꼭 외워야 되죠.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언제까지 행사해야 된다?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꼭 외워두고, 이건 반복하니까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어요. 행정쟁송제도라고 부르는 제도가 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행정기관이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신청받아서 판정해주는 행정심판제도, 그다음에 법원이 신청받아 판정해주는 소송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는 뭐 가볍게 읽고요.
기능도 좀 넘어가자. 그러면 279쪽에 행정심판의 종류라고 있어요. 여기를 좀 보죠. 자, 거기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자, 밑줄 쳐주세요.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일단 밑줄. 항고심판에 해당하는 종류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들 밑에서 표로 적혀 있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 그래서 괄호 속에 뭐야? 그 위에서 다시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종류는 인정 안 해놓고 있어요. 또 당사자 심판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 첫째 줄 밑줄 꼭 쳐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 취소 심판이라는 건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뭔가 불이익 조치했죠. 그거 어떻게 돼? 이거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심판이죠. 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것 정도로 괜찮을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나온 적은 없고 그냥 행정심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그 정도 묻는 거였어. 그래서 항고심판 여기서 항고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공권력 행사한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투는 걸 말해요. 항고심판은 경찰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조치 위법 부당하니까 이거 취소시켜달라,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 또 해야 될 조치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의무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 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 세 가지,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이라는 종류와 당사자 심판이라는 종류는 규정을 안 해놨다. 이렇게만 간단히 공부해두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280쪽을 보면 자 행정심판 청구 이제 국민이 한다고 쳐봅시다. 경찰이 뭔가 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뭐 영업정지 이런 거 시켰어. 상대방 취소해달라 권한 가진 행정심판기관에 취소. 여러분들이 그 어디다가 국민이 그러니까 경찰이 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이제 국민이 행정심판 그러니까 자 이거 좀 써놓으세요. 어디 빈칸에다가 경찰기관이 이 한 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어디가 신청받아서 판정 내리자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어. 국무총리 밑에 있는 기구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뭐야? 그 기관 이름이 저기 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응? 국민들은 여기다 신청을 해서 여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응? 판정한다. 그래서 경찰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청을 받아 판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그런데 우리 280쪽을 보면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라고 써 있죠. 이거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간단한 거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쳐봐. 경찰기관이 상대방이 이거 위법하다, 뭐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취소해달라고 취소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를 한 것만으로 경찰기관이 한 조치가 자동으로 효력 같은 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청구는 청구고 원칙은 뭐야? 판정 나오는 거와 상관없이 경찰기관이 한 조치는 효력이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나왔으면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개로 영업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1번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읽어봐. 국민이 판정기관에다가 행정심판이란 걸 청구해도 경찰기관에 의한 처분의 효력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 절차 멈추지 않습니다. 영향 안 준다고 돼 있어. 자, 밑줄 우리나라 무슨 원칙을 택하고 있어?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멈춰놓지 않고 판정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상대방이 판정 결과 경찰이 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상대방 구제해주는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경찰기관이 한 조치가 계속 다 실행에 옮겨져서 끝나버리면 상대방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때는 예외적으로 판정 내려질 때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괄호 쌍가루 2번 1번 뭐예요? 예외적인 집행정지. 그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뭐야? 읽어볼까요? 어떤 처분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거나 집행이 되거나 절차가 속행이 돼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행정심판하는 판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효력 집행 절차 이거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다만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집행정지 결정 내려주는 것은 정지 결정을 내려놓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판정 내려줄 때까지 멈춰주는 조치. 경찰기관의 한 조치를 일단 판정 내려줄 때까지 멈춰놓는 제도.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인정되고 세 번째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도 인정되고 있어요. 임시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경찰이 뭔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신청을 받고도 안 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뭔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그러면 그 판정기관이 최종 판정 내려질 때까지 일단은 뭔가 임시 조치를 해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행정심판 판정 내리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드는 경우로서 그것 때문에 당사자가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 내지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임시 조치를 결정 내릴 수 있다. 임시처분 결정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주는 거고 위에 집행정지는 경찰기관이 이미 행한 조치를 멈춰만 놓는 제도고 조금 다르죠. 다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임시처분에서 임시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가 우려가 있을 때는 해주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줄 앞에 위에 있는 집행정지라는 조치만 해줘도 목적을 달성할 수 때는 또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요. 자, 소송제도는 법원에다 신청해서 구제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부분은 280쪽에 아래 이 행정소송의 종류.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행정소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소송 종류 요거 밑줄 쳐주세요.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 뭐예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네 가지 규정. 네 가지 일단 밑줄 치고 그리고 그 네 가지 중에 공권력 행사 조치 싸우는 거 있죠? 국민이 자기한테 공권력 행사 조치가 나왔을 때 그거 위법이다 이러고 싸우는 항고소송이라는 것에는 세부적으로 다시 세 가지를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항고소송의 종류 그 중에 항고소송 종류로는 취소시켜달라 취소소송 무효인지 등을 확인하는 판결 내려달라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기관이 나의 신청을 받고 뭔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아무 응답 안 하는 걸 부작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그래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는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괄호 속에 뭐예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거 또 뭐예요? 행정기관이 나한테 지금 뭐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드니까 이거 불이익 조치 하려고 하면 불이익 조치를 만약에 실제로 하면 위법이 되는데 하려고 해 경찰기관이. 그래서 상대방 국민이 법원에다가 이거 못하게 막아달라. 경찰기관이 불이익 조치하려는 거 위법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판정을 내려달라. 이게 바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명 금지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거 또 행정기관이 일정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판결을 해달라.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세 줄을 잘 공부하세요. 행정소송법 인정하고 있는 소송 종류는 크게 네 종류. 그 중에서 항고소송 종류로는 세 가지만 규정을 해놓고 또 괄호 속에 있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제기할 수 없는 소송에 속해요. 예, 그거 좀 유의해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표 그려놓은 거 그 책에 두니까 한번 읽어두고요. 그러고 나면 표가 또 뭐 있어? 자, 행정소송법이 소송의 종류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있죠? 그래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써놨어. 이 중에 그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은 개인이 이익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야.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주관적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고, 그 밑에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있죠. 요거는 개인이 자기 이익 구제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자기 이익을 구제받는 건 아니고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시정하고 적법 상태, 공익 실현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민중소송이라고 하고 기관소송이란 거야. 그래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둘은 학문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객관적 소송이라고 부르는 종류야.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말한 게 여러분들이 위에 박스하고 같이 그 색깔이 빈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두고요. 그래서 항고소송 종류 3가지 안에 있고 당사소송 써놓고, 민중소송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기관 등이 위법한 작용을 했다. 그래서 공익에 어긋난다. 그러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 민중이란 건 일반 국민들이 자기 침해받은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 했는데 국민투표가 법에 어긋나게 행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투표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 그래서 민중소송의 예로 들어지는 게 국민투표 무효 투표소송, 국민투표소송, 그 다음에 선거가 위법하게 치러졌다. 선거 무효 소송, 또 주민들이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해서 세금을 낭비했다. 그러면 주민투표소송 이런 게 있어요. 국민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 선거소송 이런 게 속해.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거야. 응? 그래서 권한 싸움 벌이는 거예요. 우리 권한이다 아니다. 그래서 기관끼리 제기하는 거. 이건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은 아닌 거고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문제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구제받는 제도로서 행정소송이라는 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죠. 자, 그러면 뭔가 국민한테 불이익한 조치가 행해졌다.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행해졌다. 그러면 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아까 권한 가진 그 판정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아볼 수 있고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서 구제를 받아볼 수도 있어. 응?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2가지 제도를 다 규정해 놓으면서 원칙은 어떻게 돼? 원칙은 이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나서 여기서 구제 안 되면 소송 가도록 의무적으로 해놓으면 이거를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 가도록 했다. 그래서 그거를 필수적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런 말로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국민 이 불이익 처분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했다 그러면 A라는 국민은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도 되고 이게 먼저 이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판정 나오는데 이거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60이라는 판정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한번 기대해보고 여기다 먼저 신청해보고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소송 가도 되고, 응? 아니면 이거 말고 그냥 법원에다 바로 소송 내지 그럼 바로 법원에 소송해도 되고 둘 다 된다는 얘기야. 원칙. 그래서 이게 원칙이 뭐라 그랬어? 그 표에서 임의적이라 그랬어. 임의적 전치주의는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원칙은 임의적 전치주의인데 다만 예외가 뭐야? 법에서 따로 별도로 해놨어.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반드시 이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다가 그 판정 내려 구제 판정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꼭 먼저 거쳐본 뒤에 그 결정 나와가지고 결정을 거친 뒤에 거기서 구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송 제기해라. 따로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꼭 거쳐야 돼. 그래서 예외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선택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된다. 이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소송을 거부합니다. 요건 못 거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원칙은 안 거치고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해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필수로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필수로 거쳐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세금 부과, 관세, 국세 관세 부과 및 징수 조치. 우리 경찰 관련해서는 2번 어떻게 돼요?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들 징계 받죠? 징계 받으면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 못 내요.
여기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소청심사라고 하는 소청심사 우리 공부했잖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다가 소청을 해서 결정을 거쳐본 뒤에 구제 안 되면 소송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소청이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세 번째, 일반 국민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조치 있지?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취소 정지는 바로 소송을 못 내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외다. 이런 정도로 이 심판 전취주의 문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2쪽에 뭐예요? 소송 제기에도 이거 똑같아. 우리나라. 아까 무슨 제도 공부했어? 그 어떤 행정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도 그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게 멈추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 행정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그래서 뭐가 원칙이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첫째 끝에 집행부정지 원칙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 소송에서도 우리나라 집행부정지 원칙이 인정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 집행정지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끝에 보면 거기다 써놓으면 거기다가 소송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과 달리 뭐는 인정 안 되냐면 법원이 임시처분해 주는 거. 임시처분을 옛날 한자 말로는 가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임시처분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응? 아까 행정심판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그랬지? 그런데 소송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건 인정 안 되고 하나만 뭐야? 일단 불이익조치 멈춰놓는 집행정지라는 것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지난 12월 5일 날 시청 앞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남대문 경찰서장이 집회 금지 통보했죠? 이거에 대해서 주최 측이 뭐 했어요? 법원에 행정소송 바로 제기했어요. 응? 소송 제기했지만 원칙은 뭐가 되는 거야? 집회 금지 통보 조치 효력 멈추지 않아요. 집회 계속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소송하는 자들이 뭐 했어요? 집회 금지 남대문 경찰서장이 집회 금지 통보한 건 위법이니까 무효로 해달라 취소해달라면 소송을 냈겠죠. 소송하면서 동시에 뭘 신청했냐면 그거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거야.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거야. 근데 그게 먼저 급하거든. 효력을 정지해야 되는지 아니지가. 그래서 그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집행 정지, 효력 정지 결정 내려준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집회 열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열려서 끝났죠. 그 집행정지 제도라는 게 그때 써먹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그 구제제도 파트에서 주된 공부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른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문제, 손실 보상의 문제,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로서 행정심판제도와 소송제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것만 해도 여기 말은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